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매파적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로 폭락한 이후 장중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보합권으로 다시 내려오며 충격이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국채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투심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04% 오른 42,342.67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9% 내린 5,867.10, 나스닥 지수는 0.1% 밀린 19,372.77의 장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부진한 실적 전망에 뉴욕 증시에서 급락했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16.3% 떨어진 수준으로 80달러대 거래는 지난 9월 20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이날 주가 급락은 전날 발표한 쇼크 수준의 실적 전망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론의 2025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2분기 매출은 월가 전망치를 10% 이상 밑돌고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보다 약 25%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올해 3분기 3%가 넘는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소비 지출과 수출 강세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경기 확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통화 완화 속도 조절을 예고한 미 연준의 입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3.1% 성장했습니다. 소비가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끈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3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전기 대비 3.7% 늘어나 2023년 초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노동시장도 견조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달 초 급증한 뒤 지난주 감소했는데 직전주 추정치 대비 2만 2천 건 줄어든 2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이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 하락한 96,12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때 11만 달러대 돌파를 목전에 뒀던 비트코인은 전날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10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17일 10만 8,300달러대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12,000달러가 빠진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에 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도 비트코인에겐 악재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해서 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빠졌습니다. M7 기업들 내에서 혼조 흐름이 보인 가운데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장 막판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세로 전환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하면서 19,37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09% 하락하며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다우존스만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0.04% 상승하면서 42,000선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FOMC발 쇼크를 딛고 3대 지수 반등을 시도했지만 장 막판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장의 폭락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했지만 그 힘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면서 어제 쇼크장을 조금 진정시켰는데요.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3.1% 성장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노동시장도 견조한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12월 8일부터 1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대비 2만 2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지표인 11월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지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전년 대비 2.9% 상승으로 10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4.572%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6% 하락하면서 4,893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WTI는 2.03% 하락하면서 배럴당 69.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과 함께 대체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마감장에서는 혼조 흐름 보였습니다. 애플은 0.7% 상승하면서 249.79달러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목표가를 인상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오늘은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1.37%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최장 약세를 딛고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최근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11% 수준으로 떨어졌었지만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알파벳은 0.06% 상승하며 강보합권에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1.26%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30달러의 목표가를 265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의 근로자들이 크리스마스 쇼핑 붐을 앞두고 미국 7개 시설에서 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27% 하락하며 595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메타 플랫폼스의 목표 가격을 730달러까지 높여 잡았는데요. 오늘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소폭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0.9% 하락하면서 436.17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주식이 이미 높은 키맨 리스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한편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출시하기 위해 당국과 초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3.83% 상승하면서 74.25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미 육군 플랫폼 ADP와 6억 1,9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이번 계약은 최대 4년간 이어집니다. 2018년부터 육군은 팔란티어의 고급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왔는데요. 인력과 전투 준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부터 물류, 모집, 재무 관리 등 광범위한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최근의 계약은 육군 내에서 데이터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추가적인 육군 프로그램의 통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들은 프레이닷컴과의 협력으로 언어 번역 기능의 향상과 안두릴과 같은 방위 산업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수혜주로 손꼽히는 팔란티어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3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다든 레스토랑입니다. 14.83%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든 레스토랑은 올리브 가든이나 더 캐피탈 그린 등 다양한 상호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다이닝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미국과 캐나다에 약 2,140개의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5 회계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든 레스토랑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매출은 29억 달러로 28억 6천만 달러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다든 레스토랑의 CEO 릭 카데나스는 소비자들이 이전 분기에 비해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다며 실적 증가에 대한 기쁨을 밝혔는데요. 총 매출 목표도 기존의 추정치 119달러에서 121억 달러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입니다. 0.89% 하락하면서 757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미 식품의약청 FDA가 유명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공급 부족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하락 전환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성분인 GLP-1 호르몬을 이용한 제품이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입니다.
있습니다. 이 40자루의 성분명인 터제파타이드, FDA의 약물 부족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지만요. 이제 이 주사 부족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약국은 이 터제파타이드의 승인되지 않은 버전을 제조해서 유통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약물을 복합 약물이라고 합니다. 이 복합 약물은 특정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브랜드 약물에 대한 맞춤형 대안 역할을 하는 약물이죠. 브랜드 약물이 부족한 경우 복합 약국은 연방법에 따라서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복합 약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복합 버전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복합 약물 판매 약국들에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충격에 도망간 산타 돌아올까? 네, 산타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좌표를 찍고 달아났습니다. 근데 국내로 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유럽도 아시아 시장 전역에서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 M7 기업들도 제각기 다른 시선을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마감한 미증시 짧게만 풀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좀 불안감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이제 개장 초기에는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가 여전히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지금 뭐 S&P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 반등을 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상당 부분 이제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서 반납을 하면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건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산타가 지금 뭐 아직 어디 가셨는지 뭐 좀 더 뭐 아직 크리스마스가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산타 다음 주에 이제 도착하실 예정인데 어떤 시선을 보여줄지 저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 미증시는 연준이 25bp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의 전망을 매파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연준의 이번 발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점도표에 따라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그러니까 25bp, 0.25%를 이제 낮추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 9월달 이후에 세 차례 연속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처음에 50bp, 25bp, 25bp 총 100bp에 거쳐서 지금 인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했었던 게 25bp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충족시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그 성명서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이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이제 매파적인 그런 이제 발언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가장 크게 된 이유가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이제 안정되고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준에서 이제 경제 전망을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경제 전망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올해 이제 성장률을 보면 2.5%,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2.0%보다 더 높은 그런 성장률을 예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도 2.1% 성장을 하면서 지난 9월 달 2.0%보다 더 높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낮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4.4%였는데 4.3%로 낮췄고요. 대신 이제 물가는 올라간다라고 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2.1%였는데 이거가 2.5%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 경제 성장률은 더 좋고 그다음에 고용은 안정이 돼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밤에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도 상당히 그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3.1%,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2.89%였으니까 그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덧붙여 신규 실업수당 자체 청구 건수도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는 아직도 탄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탄탄한 미국 경제 내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같이 나온 게 이제 점도표가 같이 나왔습니다. 점도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화면에 나왔듯이 지금 맨 앞에 보이시는 게 지금 이번에 이제 점도표를 찍은 겁니다. 총 이제 연준 위원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뭐 그 중에서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분은 12명, 그다음에 이제 투표권이 없는 분이 7명인데 지금 이 FOMC 이 점도표 같은 경우는 투표권이 없는 19분까지 포함해서 처음 FOMC 19명 위원들이 전부 다 찍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명 이상이 지금 지금 상황에서 3.75에서 그다음에 4.0%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3.9%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9%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9월 달에 예상했었던 3.4%보다는 좀 더 높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뭐 지금 이번에 기준금리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2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모습은 뭐 단순하게 2번 정도 인하한다라고 하는데 지난 9월 달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4번 인하한다라는 였는데 시장에선 2번 인하한다라고 봤었고요. 만약 이번에 2번 인하한다라고 지금 FOMC가 예상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그저께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고 지난밤까지도 그런 모습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CME 패드워치 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빨라야 5월 아니면 6월 정도에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내에서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 부분 주가가 상승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효과로 인해서 미국으로 자금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플레와 고용을 좀 포함해서
굳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연준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우리는 비축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만 달러를 터치한 이후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것 같았던 비트코인, 지금은 9만 7천 달러대까지 후퇴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시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연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특별히 바뀐 내용은 아닙니다. 뭐 계속 연준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건 상당히 좀 거부감을 좀 갖고 있다. 긍정적이지 않았었으니까요. 네, 긍정적이지 않으니까요. 뭐 그동안 뭐 조금씩 바뀌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FOMC 회의 끝난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좀 했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연준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을 뭐 매입할 수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유할 수도 없고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에서 여러 이제 자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렇지만 그 이 자산 이제 풀 목록 안에 가상화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가상화폐를 이런 이제 풀에 포함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폐를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법을 바꿀 생각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을 개정하는 게 연준에서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 의회에서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의회에서 뭐 강제적으로 뭐 법을 개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연준에서 뭐 편입을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걸 위해서는 뭐 그렇게 연준에서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은 과거서부터 계속 이제 이런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간을 갖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가상화폐가 결제 수단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 자체, 뭐 비트코인 비롯한 이제 가상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좀 그러니까 훼손하고, 그다음에 불법 자금 거래에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뭐 결제 수단이 아니라 그냥 투자 자산 아니면 투기적 자산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연준 같은 경우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CD 같은 경우, CBDC 같은 경우도 이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상화폐, 가상 디지털 화폐가 시장 내에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용도가 상당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CBDC 같은 경우도 거래의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뭐 이런 이제 정부에서 직접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불법 거래에 관련돼서 사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CBDC 같은 경우도 발행은 좀 더 신중을 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불안정적인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도 본다라고 해도 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최고 고점이 이제 10만 7천 달러 정도 됐는데요. 그거를 찍은 이후에 지금 10만 달러 이하로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연준의 행보를 두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행정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오케이,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우리는 비트코인 노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부분을 조금 더 따라야 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나 아니면 연준 입장도 서로의 입장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선 공약 사항으로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연방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경제 부처의 주요 자리 중에 몇 군데를 이제 친비트코인 관련된 인사로 지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가상화폐 및 AI 차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화폐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책에 지금 데이비드 sak스 전 페이팔 CEO를 지명을 했습니다. 뭐 페이팔 CEO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친 가상화폐 인물을 이제 자리에 지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존의 이제 그 가상화폐 상당히 부정적인 SEC, 그러니까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교체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친 비트코인 인사인 폴 애스킨스를 지명을 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상화폐와 관련된 ETF에 대한 승인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기대치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금을 만들 계획이다라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일부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이제 비축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매년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5년 정도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100만 개 정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비트코인 싱크탱크인 비트코인 정책연구소에서는 뭐 향후에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한 초안도 공개를 할 만큼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에 적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뭐 연준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그러니까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 관련돼서 부정적인 연준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향후에 이런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 입장에서 보면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번 인사를 본인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또 충실히 채워줄 수 있는 인사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의 이러한 행보가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마냥 예뻐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양쪽의 입장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뭐 연준 입장에서 보면 연준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뭐 책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물가 안정, 그다음에 고용을 이제 최대 고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정책적인 이제 판단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부동산 이제 사업자를 했기 때문에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가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트럼프의 이제 경제 정책인 뭐 관세 인상, 그다음에 감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더 부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세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기업이 관세 때문에 미국 내로 생산 시설을 옮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 일자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좀 강조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연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이런 경제 정책이 미국 경제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 인상이나 감세를 통해서 뭐 소비가 활성화될 수는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연준에서 중요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준과 트럼프 간의 이런 이제 긴장감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 조기 인하와 그다음에 신중론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다시 이제 연준 의장을 교체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양측에서 이런 이제 충돌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뭐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연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실시될 거고요. 이런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경제 지표가 또 달라질 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아마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단행될 수 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양쪽 간의 긴장감이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부동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의 감세 그리고 관세 인상 등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입니다. 그렇다면 종국의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미증시를 얼어붙게 한 또 다른 요인이죠.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쇼크입니다. 사실 쇼크라고 말을 하기엔 굉장히 무난한 실적 잘 나왔고요. 매출과 EPS 모두 괜찮았습니다. 다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실망 매물이 모두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낙폭을 어제 크게 보였고요. 반도체 업황 어떻게 좀 저희가 추려봐야 될까요? 네,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를 넘는 매출과 EPS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향후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이던스가 나온 게 79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억 달러로 회사가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최대치가 이제 81억 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예상치는 89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회사가 얘기하는 치는 상당히 좀 낮게 크게 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실망 매물이 상당 부분 출회가 됐습니다. 뭐 AI 관련돼서 뭐 계속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지만 레거시 제품군에 대해서 매출 둔화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같이 밝혔다라는 게 이런 가이던스를 하향시켰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IT 관련된 부품인데요. 대표적으로 PC나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판매가 상당 부분 지금 매출 성장세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일부는 뭐 역성장을 기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이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 출하량이 증가를 하면서 가격도 인하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들이 상당 부분 조금 훼손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우려감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진함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이제 리서치 관련된 기관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진할 것이다라고 지금 뭐 한 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안감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뭐 세계 3위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 이제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에서는 쉽게 뭐 벗어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보다는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 관련돼서는 여전히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증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생성형 AI에서 그다음에 출현형 AI로 지금 시장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HBM에 대한 수요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전체적인 업황이 부진하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HBM과 같은 관련된 그런 쪽이 먼저 이제 반등을 할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테슬라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프리미엄이 빠진 건지 아니면 단기 충격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미증시 산타랠리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을지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이런 뭐 FOMC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뭐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라기보다는 AI나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진행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향후에 좀 더 확인하시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산타랠리 여부는 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산타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런 다음 주에는 별다른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에 대한 이슈는 아마 이번 주로 끝날 가능성은 있고요. 이런 FOMC에 따른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통해서 저가 매수의 유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아마 저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저점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에 기업들이 실적이 올해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주가에도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 부정적으로 미국 증시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충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확정치가 3.1%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인 건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인 2.9%도 웃돌았습니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하게 되는데요. 수출 및 개인 소비가 상향된 게 확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수출은 9.6% 증가해 잠정치 대비 2.1%포인트 상향됐고 개인 소비 지출은 3.7% 증가해 0.2%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이 확정치 상향 조정으로 미국 경제는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연율 기준 3%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미 노동부는 지난주인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 감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23만 건을 밑도는 수치가 발표된 건데요.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는 추가 인하 폭과 시기 가늠을 위해서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실망스러운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폭락했습니다. 2020년 3월과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최악의 하루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마이크론의 주가는 오후 거래 초반에 86.78달러로 하락했는데 이는 6월 사상 최고치에 비해 약 45% 하락한 수치입니다.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2분기에 79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밝혔고 플러스 마이너스 2억 달러,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1.43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10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LS2주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매출이 89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1.9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이크론의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마이크론은 AI 수요로 인해 데이터 센터 매출이 400%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AI 기반 성장을 활용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펠의 분석가들은 마이크론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했지만 목표 가격을 135달러에서 130달러로 낮췄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종가는 전일보다 16% 넘게 하락한 87달러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서 관세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불러올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건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인상, 세금 인하, 이민 단속과 같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전하면서 향후 몇 달 동안 통화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과 캐나다 등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 지원을 위해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주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내년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면 유로존의 성장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지난주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기준 약 4,500억으로 캐나다 전체 수출액의 76%를 차지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캐나다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주가가 터키의 저비용 항공사인 페가수스 항공의 대규모 주문 소식을 전한 이후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터키의 페가수스 항공이 주문한 항공기는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인데요. 이번 계약은 항공기 100대에 대한 확정 주문과 추가 100대 항공기 옵션이 포함됩니다. 이 주문은 페가수스의 기존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주문인데요. 보잉의 737 맥스 시리즈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공기의 초기 인도는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보잉의 최신 맥스 10 인증 지침이 2025년 후반에서 2026년 초에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 인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석가들은 보잉의 전체 납품 일정에 대해 2024년에는 270대, 2025년에는 384대가 납품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페가수스 항공의 이번 대규모 주문은 이전의 운항 중단 및 안전 문제 이후 737 맥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다시금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보잉의 주가는 3%가량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조지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마존의 7개 시설 근로자들이 더 나은 혜택, 더 높은 임금,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요구하며 목요일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파업은 아마존이 홀리데이 쇼핑 시즌의 절정기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 노조와의 협상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조는 이전에 아마존의 계약에 대한 협상 날짜에 동의하도록 일요일까지 시간을 주었지만 아마존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는데요. CNBC에 보낸 성명에서 아마존의 대변인은 노조가 의도적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캠페인을 1년간 벌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수천 명의 직원과 운전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거의 전적으로 외부인이라고 아마존은 말했습니다.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노조와 본사의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내년 경제 전망에서 유발된 악재에 이틀째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약 사흘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전일장에서부터 10만 달러 근처로 낙폭을 키워가며 변동성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19일 낮 12시 32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63% 내린 99,11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10만 달러 선이 붕괴됐던 비트코인은 이후 10만 2,700달러 선까지 다시 오르며 반등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가격은 현재 9만 7천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0만 8,300달러대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어젯밤 읽는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배드 이즈 굿, 마이크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1분기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EPS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그 이후 어닝콜에서 실망스러운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흐름에 낙폭을 보였습니다. 호실적 발표에도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1분기 실적 발표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쪽으로 살펴보시면 먼저 영업이익과 EPS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매출액은 실적에 부합하고 EPS는 상회하는 모습까지도 무난하게 보여줬고요. 다만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론의 CEO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어닝콜에서 PC 수요가 약하고 자동차와 산업용 반도체가 부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향후 EPS 그리고 향후 매출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1에서 3월 사이는 전통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좀 하락하고 반도체 쪽에서는 비수기였었던 만큼 이를 감안했을 때는 가이던스가 즉 눈높이가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을 뿐 일단 매출 자체 그리고 EPS 성적표는 나쁘지 않게 받아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부문별 매출 살펴보시면 CNBU와 MBU, SBU, EBU 쪽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역시도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안정적인 기여를 보여주고 있는 모바일 쪽에서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SBU와 그리고 EBU 쪽에서는 비중이 작았는데 여기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다라고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출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지는 모바일 쪽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동차향에서는 안정적인 수요를 보여주고 있고 꾸준한 성장세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배드 이즈 굿. 블룸버그의 투자 의견은 매수가 88.4%로 아주 높습니다. 주가 하락 시 추가적인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HBM 실적은 본격적으로 2분기 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상승 곡선을 그려낼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도 기술주 약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여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증시가 아쉬웠습니다. 매파적인 연준, 우선 내년도 금리 인하를 4회가 아닌 2회 인하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기술주, 성장주의 낙폭이 컸던 만큼 마이크론의 실적 악화와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매크로 단위 이슈가 있었다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우리 증시 역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은 통상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으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좋지 않았던 부분에 기인해서 우리 증시 역시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여기서 오늘 새벽 마감한 미증시 살펴보시면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낙폭은 어느 정도 만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09% 하락했지만 엔비디아는 1% 넘게 올랐고요. 8% 넘게 빠졌었던 테슬라 역시 0.9% 하락하면서 그 전날의 충격은 어느 정도 상쇄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헤드라인 이슈들 살펴보시면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3.1%로 반영이 되면서 내년도의 경제 전망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0.25%로 유지하면서 3회 연속 동결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같은 그런 위험성은 좀 적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자금이 더욱더 크게 반영될 것이고 유동성이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의견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1만 달러를 이미 붕괴된 이후에 9만 7천 달러 선까지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관련주로 꼽히는 코인베이스와 클린스파크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모두 5%, 2% 가까운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알찬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